6월 29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이 끝내 결렬됐습니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가 열렸는데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됐습니다. 여야는 어제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오늘 오전 최종 담판에 실패했고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는 외면할 수 없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렇게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여야 갈등이 커졌는데요. 이후 공수처 공방으로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국회 관련 소식은 고반장 발제 때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신 반장, 네. 주말 잘 보냈어요? 그렇습니다. 방역 수칙 잘 지켰죠? 그럼요. 네. 자,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기소는 물론이고 아예 수사를 하지 말 것을 권고했잖아요. 오늘 민변 등 여러 곳에서 비판의 목소리를 냈죠. 네, 일단 민변이 논평을 냈는데요. 이 네. 영장 전담 판사가 기본적 사실관계가 소명됐다라고 밝힌 형사사건에 대해서 맞아요. 이 수사를 중단하라는 이유를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럼 기소하라는 얘기군요. 네, 검찰에 즉각 기소하라 이렇게 촉구를 네. 했고요. 네. 이 박주민 최고위원 등 민주당 내에서도 이 권고 내용을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네, 자, 검찰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추미애 법무장관 얘기도 한 번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검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날선 비판을 했죠. 네, 추 장관이 자신의 지휘에 대한 검찰의 네. 대응을 두고서 건건히 지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할 때가 있다. 당황할 때가 네, 있다. 그러면서 네. 꺾이지 않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또 통제되지 않는 권력은 폭주 기관차 같고 그 폭주는 반드시 국민의 피해로 귀결이 된다면서 이게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이유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얘기했군요. 네. 좋습니다. 우리 내려가서 본격적으로 회의 시작하죠. 갑시다. 조금 전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요. 국회 원구성이 통합당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마무리됐습니다. 12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여당이 상임위원장 자리를 모두 차지하게 된 거죠. 여야는 오늘 아침까지 원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둘러싼 이견을 결국 좁히지 못했습니다.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 국회 원구성 소식 등 국회와 정치권 상황을 자세히 정리해봤습니다. 네, 법사위 윤호중, 복지위 한정혜, 국토위 진선미, 행안위 서영교, 문체위 도종환. 자, 또 보시면요. 교육위 유경, 또 가방위 박광훈 등 이 국회 원구성이 이 국회의원 임기 시작 한 달여 만에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자, 방금 이 보고 계신 대로 정보위를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이 모두 뽑혔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시면 상임위원장이 전부 민주당 소속입니다. 통합당 소속 상임위원장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미래통합당은 상임위원장을 맡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맡아 책임지고 운영키로 했다. 네, 그러니까 여야 원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통합당이 당초 주장대로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양보하지 않을 거면 민주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한 건데요. 이미 오늘 안에 원구성을 마치겠다고 밝힌 민주당이 바로 상임위원장 선출에 나선 겁니다. 자, 시간을 앞으로 좀 돌려보죠.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사실 여야는 지난 금요일에 이어 어제도 또 오늘 아침까지도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어제 협상에선 큰 진전도 있었습니다. 무려 3시간이 넘는 마라톤 협상을 가졌는데요.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습니다.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 최종 합의 여부는 내일 오전에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최종 결정한다. 네, 어제 회동에서는 이 양당이 합의문 초안까지 만들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막판까지 협상을 이어갔는데요. 전반기는 민주당이 맞되 후반기에는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한 집권 여당이 맞는 것으로 하자라는 방안과 전반기는 민주당 그리고 후반기는
통합당이 맞는 것으로 하자는 안 등을 두고 논의를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그 밖에도 법사위 제도 개혁과 야당이 요구해온 각종 현안 관련 국정조사 여부도 논의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아침 여야 다시 만났습니다. 진짜 마지막 담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앞서 보신 대로였습니다. 최종 담판 결렬 이후 여야 원내대표는 각각 따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궁금했던 것들을 하나씩 물어보죠. 자, 일단 합의안 초안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맞나요? 어제 많은 진전을 이루었던 가합의라고 할 수 있었던 안을 미래통합당이 거부했습니다. 합의안 초안이라고 하면 합의라도 하고 서명해도 할 텐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서로 간에 최대한 양보할 수 있는 선을 서로 확인하고 해본 사실은 있습니다. 네, 의견이 갈리네요. 자, 또 이 국회 법사위원장직이 이번 원구성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특히 후반기 법사위원장직을 놓고 줄다리기가 있었다면서요. 21대 국회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선거 이후니까 집권당이 우선 선택권을 갖는 거였습니다. 21대 원구성은 국회의 상황에 따라서 개원 때 결정을 해야 할 일이지 대통령 선거 승리 여부에 맡기는 것 자체가 국회의 독립성이나 자율성에 반한다고 봤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양당의 입장이 좁혀지지 못한 것 같네요. 자, 그럼 이제 앞으로 국회 운영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부 여당은 3차 추경안을 이번 임시국회 기간 내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잖아요.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제 정당과 협의하여 오늘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국회를 정상 가동하겠습니다. 6월 국회 회기 내 추경 처리를 위해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국회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교섭단체인 우리 미래통합당과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후에 일방적인 진행은 저희들이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 달여를 끌어왔던 여야 원구성 협상이 이렇게 결렬되고 앞서 보신 대로 통합당 불참 속에 민주당 주도로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의를 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에 두려운 심판을 받겠습니다. 국회 운영의 기본은 국민과 국익입니다. 그 어떤 것도 국민과 국익을 앞설 수 없다는 것이 의장의 확고한 신념입니다. 네, 그리고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17개 상임위원장 선출 진행됐습니다. 자,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가지고 가게 된 건 12대 국회 이후 처음입니다. 자, 그리고 국회의장단 역시 통합당 출신 부의장 없이 당분간 운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통합당 목 국회 부의장으로 사실상 내정됐던 정진석 의원이 오늘 민주당에 대한 항의 표시로 국회 부의장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 민주당은 곧바로 3차 추경 예산안 심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시국회가 이번 주 금요일 7월 3일에 끝나는 만큼 이번 주 안에 추경 예산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겁니다. 추경안 외에도 현안이 많은데요. 특히 공수처 설치 예정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통합당의 협조 여부가 관심입니다. 자, 30여 년 만에 여당 단독 상임위원장 구성으로 여야가 당분간 경색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들어가서 더 이야기해보죠. 우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국회 원구성 협상 결렬, 민주당 단독 상임위원장 구성. 네. 자, 지금 이제 국회 상황을 제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국회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봤는데 오늘 오후 2시에 이제 국회 본회의가 열렸고요. 그래서 17개 상임위원장이 선출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정세균 총리의 시정 연설이 있었고요. 그리고 정치부회의 시작하기 직전에 이제 국회 본회의는 끝난 상태였는데 지금 국회 상황을 보니까요. 상임위가 지금 다 열리고 있네요. 네, 지금 상임위가 일제 가동이 되고 있고 그 법사위, 기재위, 국방위, 보건복지위, 외통위를 포함해서 지금 1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다 이제 민주당 측이 차지했기 때문에 바로 이제 국회 본회의 산회 후에 지금 상임위원회를 열었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추경 심사에 바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요. 기재위에 참석해서 추경안에 대한 지금 뭐 발제라고 그러나요? 제안 설명도 했다고 하고요. 민주당에서는 통합당 참여 없이도 이제 심사 절차에 돌입해서 밤을 새더라도 추경 심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7월 3일 이번 6월
회기 내에 7월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게 지금 민주당 측의 지금 계획이고요. 통합당이 지금 현재 국회 상임위에는 오늘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상임위에는 들어오지 않은 것으로 일단 보이는데 통합당이 어떤 전략을 쓸지는 저희가 또 지켜봐야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원구성 얘기를 해볼게요. 조 반장. 아까 이제 참 그 얘기 좀 하나 해볼게요. 뭐죠? 정보위원회는 오늘 왜 선임을 안 한 거예요? 이게 국회법 48조 3항을 보면요. 네. 이 정보위원 구성은 네. 별도로 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법안 예. 자체가 이게 이 각 당 원내대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원내대표입니다.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이 추천을 하고 또 이게 국회 부의장과 국회의장 또 국회 교섭단체 원내대표 등이 협의를 해서 이 정보위원들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상임위처럼 국회의장이 이렇게 임의로 구성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 정보위원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정보위원장 선출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고 반장이 대답 못할 줄 알고 물어봤는데 전 제가 설명하려고 했는데 대단합니다. 물어보실 줄 알고 제가 그래요? 이렇게 좀 더 예. 부연 설명해 아, 주시죠. 해주십시오. 똑같아요. 예, 똑같아요. 자, 조 반장. 네. 자, 그나저나 이제 여야가 사실 이제 어제만 해도 타협이 될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오늘 오전까지 만남을 가졌지만은 결국은 이견을 좁히지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법사위로 시작을 해서 법사위로 결렬이 됐습니다. 여야는 서로에게 법사위를 양보하라며 줄다리기를 벌였는데요. 그러다가 민주당이 지난 15일 통합당의 불참 속에 윤호중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을 하자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조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산으로 들어가 버리기도 했는데 열흘간의 산사 자맹 끝에 다시 돌아온 조영 원내대표와 김태녕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재협상에 들어갔는데요. 법사위원장에 대한 이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최종적으로 민주당은 전반기 법사위는 민주당이 맞되 후반기는 2022년 대선 승리 정당이 맞는 안을 밀었고 통합당은 전반기 민주당, 후반기 통합당으로 못 박는 안을 원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양측 모두 서로가 제안한 방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협상이 최종적으로 오전에 결렬이 됐고요. 왜 웃어요, 조 반장? 웃겨요? 조 반장이 얘기하는 게 웃겨요? 아닙니다. 아까 네. 그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요? 예. 자, 오늘 본회의 시간을 놓고서도요. 좀 오락가락했죠. 그렇습니다. 일단 이 협상 결렬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일찌감치 국회의장이 공표한 본회의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협상이 성사되건 안 되건 무조건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고 원구성을 마친다는 거였죠. 그런데 협상 결렬 후에 갑자기 본회의 시간이 저녁 7시로 연기됐던 겁니다. 저도 가슴이 철렁했는데 자, 미래통합당이 오후 6시까지 상임위원 배분 명단을 제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본회의 시간을 미뤘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얼마 뒤에 통합당이 상임위원 명단 제출 불가 방침을 확정짓자 본회의 시간은 다시 원래 예정됐던 오후 2시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통합당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정확하게 의원들의 의견을 확인하고 원칙을 가지고 정책적 전문성과 의지와 능력을 보고 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제출하겠다라고 하면서 오후 6시는 일방적인 요구였을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원구성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이제 각 당이 바로 의총을 열었잖아요, 신 반장. 네. 의총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일단 협상으로 보면 파토가 난 거니까 그렇죠. 당연히 분위기가 좋았을 리는 없겠죠. 네. 여야 모두가 썩 밝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의원총회에서는 이해찬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 등 양당 대표도 각각 참석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그동안 협상을 이끈 자당 원내대표에게 위로를 건네기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판사에 다니신 분들은 사리가 안 생기는데 여당 대표님 몸에는 사리가 생겼다. 그만큼 우리 여당 대표님이 소가를 많이 했습니다. 참고 또 참고 그래가지고 아마 지금부터 이제 사리가 생기기 시작할 겁니다. 다수라고 해서 억지를 쓰는 이상 우리가 이 소수가 거기에 어떻게 대항할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참 협상의 노고를 아끼지 않고 열심히 해주신 우리 조영 원내대표에 대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또 지금은 상당히 괴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될지 모르지만 장차 하나의 큰 약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의원들을 독려하기도 했습니다. 자, 반대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모든 것을 걸머지고 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책임감을 더 느껴야 된다라고 당부했고요. 민주당은 이 의원총회에서 11개 상임위원장 인선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요, 따로 이제 페이스북에 협상 과정 또 이제 소회 등을 써서 자기가 직접 올렸던데요. 그 글을 보니까는
탁자를 엎고 나오고 싶었다. 이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요. 의회 민주주의에 조종이 울렸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표현까지 써가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주 원내대표는 이 야당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의회를 여당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도끼를 뿜어내고 있다라면서 오늘을 역사는 이 한국 의회 민주주의가 조종을 울린 날로 기록할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여야 협상 과정에서 아까 들으셨겠지만 이 민주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2022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정당이 가져가는 걸로 하자라는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너희가 다음 대선에서 이길 수 있으면 그때 가져가 봐라. 이런 비아냥으로 들려서 또 엄청난 모욕감을 느꼈다라고도 했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바로 상임위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추경 처리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거고요. 7월 3일 본회의에 추경안을 이제 통과시키겠다는 게 이제 민주당의 계산인데 지금 정부 여당은 당분간 이제 추경안 처리에 집중하겠다는 거고요.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시정연설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이 선출된 뒤에 국회 본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추경 예산에 대해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정세균 총리는 조속한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서 한국판 뉴딜 등 포스트 코로나 대책을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총 35조 3천억 원의 추경 예산을 마련했다면서 위기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기 위한 금융 지원에 5조 원을 편성했고 고용과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9조 4천억 원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례적인 이 세 번째 추경 예산안에 대한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금과 같은 비상 경제 시국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에 맞서 주요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국가 채무 비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에 수석 보좌관회의를 주재했는데 신반장 거기서도 추경안에 대한 언급을 다시 한번 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후 벌써 한 달인데 자칫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첫 임시 회기가 이번 주에 끝나게 된다면서 3차 추경을 간절히 기다리는 국민들과 기업들의 절실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을 국회가 더는 외면하지 않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3차 추경 예산안 처리 지금 이제 상임위가 이제 지금 열리고 있고요. 현재는 이제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해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이제 3차 추경 예산안 처리가 끝나고 나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죠. 사실 이제 바로 공수처로 이어집니다. 지금 여야 간에 이미 이제 갈등의 고리가 이제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공수처를 두고서요. 지금 주호영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출범 자체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예정대로라면 공수처는 오는 7월 중순쯤에 이제 출범할 예정이잖아요. 그렇죠. 15일까지 돼 있는 거죠. 네, 정부는 이제 그걸 이제 시간표로 세우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야의 갈등 구도 속에서 이 출범 자체가 늦어질 가능성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자,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권은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갖게 되는데요. 자, 이 추천위원 7명인데 이 가운데 통합당이 2명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통합당이 이 위원을 추천하지 않고 보이콧을 한다면 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구성하는 것부터가 난항을 겪게 되겠죠. 자, 주 원내대표 이 많은 위헌적인 요소 때문에 이 공수처 출범에 동의할 수 없다. 자, 국회의 견제를 받지 않는 괴물사법기구가 대통령의 손아귀에 들어가는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라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추천에 나서지 않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고요. 하지만 또 민주당은 이런 입장이죠.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는 출범시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의석수가 민주당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추천 권한 자체를 통합당 수를 줄인다거나 혹은 추천할 수 있는 비율 자체를 바꾼다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최 반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공수처법 개정을 비롯해서 특단의 대책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 통합당하고 민주당 간에 공수처를 놓고 상당히 첨예한 그런 갈등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원구성 협상에 집중했지만요. 이번 주에 저희가 공수처 관련해서도 한번 제대로 좀 차근차근 짚어보죠.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민주 상임위원장 단독 구성, 국회 원구성 마무리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최종혁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죠.
만일 검찰이 이를 따르지 않는다면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 막바지에 이른 검찰이 그대로 수사를 접는다면은 무리한 수사였다는 걸 또 자인하는 셈이 되죠. 여권에서는 수사위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며 기소 쪽에 힘을 싣고 있습니다. 오늘 최반장 발제에서 각종 논란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요, 도입된 지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검찰 스스로 만든 제도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수사와 기소 전반에 걸쳐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국민들은 이 검찰이 왜 수사를 벌이게 됐는지 또는 지나치게 과잉 수사를 벌인 것 아니냐라는 등의 문제 제기를 하면서 검찰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이 아닌 검찰 외부의 점검을 한번 받아보자라는 취지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서는 이렇게 평가를 하기도 했었죠. 문무일 총장이 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자고 그랬잖아요.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취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건 전까지 총 8번의 수사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요. 검찰은 모두 심의위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가 재판에 넘기라라고 하면 넘겼고 넘기지 말라라고 하면 넘기지 않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9번째 수사심의위가 열렸죠. 자,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혹은 이 부회장을 기소해야 하는지 또 말아야 하는지를 심의를 했고요. 과반수 찬성으로 정확하게는 10대 3, 거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라고 의결했습니다. 자, 검찰은 수사 결과와 심의 의견을 종합해 처분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고심에 빠졌습니다. 자, 심의위 취지와 전례에 비춰봤을 땐 재판에 넘기지 말라는 이 권고를 따라야 할 겁니다. 자, 하지만 검찰은 이미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당시 판사 이 영장을 기각하긴 했지만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의 기소 예정된 수순으로 보였죠. 다만 그렇게 되면 검찰이 또 스스로 만든 제도를 무력화했다는 비판 감수해야 합니다. 다만 검찰이 1년 7개월 동안 수사해온 사안을 이 분식회계 등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사안을 단 9시간 만에 판단을 할 수 있었느냐라는 지적은 있습니다. 자, 위원들은요, 사전에 로비를 차단하기 위해 회의 직전에 선정을 하고 누군지도 공개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이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 변호사나 법학교수, 종교인, 언론인이나 회계 전문가 등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또 어떤 주장을 냈는지는 검증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정치권에서도 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 또 검찰이 수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면 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는데요. 사실상 재판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이 결정 수긍하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재벌 일가라는 이유로 명백한 범죄 혐의에 대해서조차 법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은 공정해야 합니다. 장발장에게 적용되는 법과 이재용 부회장에게 적용되는 법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20만 쪽에 이르는 수사 기록의 신빙성을 믿는다면 당당하게 이재용 부회장을 기소하십시오. 자, 다음은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얘기입니다.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한 추 장관의 발언을 둘러싸고 때 아닌 말의 품격, 이 공방이 진행 중입니다.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 먹었죠. 나는 인성의 문제라고 봐요. 장관의 말을 겸허히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세상. 전반적으로 표현이 너무 저급하고 신중치 못합니다. 지휘랍시고 해가지고. 사실 정치인들의 권위주의적인 언어에 반기를 들었던 게 정의당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창당 멤버였던 노회찬, 유시민, 진중권 이런 분들이 대표적일 겁니다. 자, 그런 정의당에서 가장 먼저 이 추미애 장관의 언어를 문제 삼은 겁니다. 그런데 정의당이 말한 건 언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은 웃으면서도 책상을 쿵쿵 치고 알란다는 검찰총장 두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책상을 쿵쿵 치고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자 추미애 장관이 또 곧바로 반박을 했죠. 자, 언어의 품격을 저격한다면 그건 번지수가 틀렸다라고 말입니다. 문제는 검언 유착이라고 강조했죠. 특히 그 자리는 선배 의원이 후배 의원들에게 경험을 공유하는 편한 자리였다. 그러니까 엄숙함을 기대하는 자리는 아니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물론 추미애 장관은 그날 발언이 모든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될 거라는 것을 또는 그게 보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있었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며칠 전이었어요. 검찰총장이 요 지금 녹음기 빼간 분은 조금 후회할 거야. 자, 다만 이런 추미애 장관의 발언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조응천 의원인데요.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이다. 당혹스럽기까지 하여 말문을 잃을 정도다라고 한 겁니다. 자, 추 장관의 의도나 이 소신과는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한다면 임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그리고 진중권 전 교수는요. 추 장관이 좀 특이한 데가 있다. 그의 행동이 대통령의 뜻에 따른 것이 아니라면 차기 대권을 노리는 돌발 행동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는데요. 자, 진 전 교수와 추 장관, 이 대통령의 자격을 논했던 윤여준 전 장관과 한 자리에서 그 자격을 두고 좀 이런 대화도 한번 주고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투철한 공인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둘째가 민주적 태도입니다. 추미애 의원님은 이런 기준에 비추어서 자신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사실은 봄이 와도 벚꽃을 볼 수가 없고요. 가을이 돼도 태풍을 볼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이 이제 계속 되면서 가끔은 회의가 생기겠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때 지켜줄 수 있는 게 바로 그런 퍼블릭 마인드였어요. 정말 내가 있는 이 자리는 너무 막중한 자리였어. 내가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자리다. 이렇게 이제 늘 연말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대통령 꼭 한번 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오늘 발제는 이렇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수사심의 불기소 권고, 여권은 재판 넘겨야 고민 깊어지는 검찰입니다. 네, 최근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의 아주 신랄한 그런 비판 발언이 이어졌죠. 이제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았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조응천 의원이 추미애 장관을 비판하는 이제 그런 또 발언을 해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논란이 됐는데 고 반장, 여당 쪽에서는 또 조응천 의원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도 오늘 또 많이 나왔다면서요. 네, 일단 이 말씀하신 대로 조응천 의원이 이 추미애 장관의 최근 일련의 발언에 관련해서 말문을 잃을 정도다라고 하면서 자제를 요청을 했는데요. 이 조응천 의원은 검찰개혁과 공수처 출범을 위해서라도 장관의 겸허한 자세가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논쟁의 중심이 추미애 장관 언행의 적절성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 장관에 대한 비판이라는 걸 의식한 듯 이 조응천 의원은 자신이 윤석열 총장 임명 당시에 우려를 표했었고 이 검찰의 수사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당내에서는 조 의원의 비판을 문제 삼는 지적들이 또 잇따라 나왔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본질이 희석되지 않아야 한다. 달을 가리키면 달을 보아야 한다. 꼬리가 몸통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이 추 장관의 언행을 문제 삼을 게 아니라 검찰개혁을 완수하고자 하는 의지를 봐야 한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박주민 최고위원도 부인과의 언쟁을 소개하면서 지적되고 고쳐야 할 핵심은 장관의 언행이 아니라 다른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원래 저는 짝꿍에게 잔소리를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잔소리를 들으면 그때는 제가 알겠다라고 하지만 제대로 그 말을 따르지 않아서 자꾸 반복해서 잔소리를 듣게 되는 요즘 상황인데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짜증내는 짝꿍에게 넌 왜 성격이 그 모양이냐라고 한다든지 혹은 짜증을 내도 좋은데 꼭 말을 그렇게 해야 하냐라고 하면 과연 이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까요? 국장님, 근데 짝꿍 말은 좀 잘 들어야 되나요? 당연하죠. 잔소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잘 들어야죠, 무조건. 유념하겠습니다. 네. 짝꿍이 있어요? 짝꿍 없잖아요.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고 반장 얘기하는 거예요? 특수한 관계이긴 한데 짝꿍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요? 짝꿍 슬기로운 짝꿍이 한 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좋아요. 네, 알았습니다. 자, 자세한 건 물어보지 않을게요. 네. 지금 이제 추미애 장관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오늘도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요. 조 반장. 네. 검찰 개혁에 대한 상당히 또 강한 수위의 또 발언을 이어갔죠.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은 자신의 지위에 대한 검찰의 대응을 두고 건건이 지위를 무력화하려는 시도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다. 때로는 좌절감이 들기도 한다면서 그러나 꺾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검찰이 자신의 지시를 여러 차례 따르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초반에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로 강력하게 대처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검찰이 따르지 않아서 CCTV를 통한 자료 복구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추 장관은 또 이 자신과 검찰 간의 갈등을요, 이 검사 출신 장관과 이 문민 장관의 지위 차이 때문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참여정부와 현 정부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검사 출신이 장관을 하다 보니까 이 대검이 선배 검사인 장관의 지위를 당연하게 받아들여서 이 법무부와 검찰이 한 몸처럼 움직였다. 그동안은 그랬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검찰청이 법무부 외청이지만 현실에서는 법무부가 이 검찰의 외청이 된 검찰부 외청 법무청 이렇게 됐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를 한 겁니다. 네. 자, 이렇게 여권에서는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많이 나오지만요.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검찰에 힘을 실어주는 그런 모양새죠. 네, 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수사를 중단하고 재판에 넘기지 말 것을 권고했었는데, 자, 이 심의위원회 도입 취재나 전례 등에 비춰보면 이를 따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그러나 검찰로서는 수사 마무리 단계였고 또 구속영장도 청구할 만큼 사실상 기소하는 그런 수순이었죠. 자, 민주당 이 박주민 최고위원은 수사위의 결정은 수긍하기 어렵다. 검찰은 권고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기소에 힘을 실었습니다. 노웅래 의원도 돈 있으면 재판도 수사도 없다는 선례를 남긴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삼성 상무 출신이죠. 양양자 의원은 좀 다른 그런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더라고요. 이제 4년간 수사를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이런 식의 의견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만은 아무튼 민주당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비판의 기류가 우세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특히 이제 심의위원들이 과연 검찰의 수사 기록을 그 짧은 시간에 제대로 판단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의구심들이 많이 제기되는 분위기예요. 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지금 수사 기간만 한 1년 7개월 정도가 그렇죠. 됐고요. 네. 관련 자료, 기록만도 20만 쪽에 달합니다. 이걸 외부 의원들이 9시간 만에 검토를 하고 PPT로 이렇게 프레젠테이션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걸 보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 나온 겁니다.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반나절 만에 분식회계도 아니고 범죄도 아니고 수사도 하지 말라고 하는 이상한 결론이 내려졌다면서 그 결론을 굳이 따라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의 권고를 받아들일 거면 윤석열 검찰총장은 사퇴하고 검찰은 앞으로 모든 수사는 국민 여론조사부터 하고 나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발표하는 게 맞다 이렇게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취지는 좋지만 수사심의위원회 제도 자체에 뭔가 허점이 있다 이런 식의 시각으로 보이네요. 네, 수사심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요. 당선 직후 1년도 지나지 않아서 도입된 대표적인 검찰 개혁 정책 중 하나입니다. 문무일 검찰총장 시절 검찰개혁위원회에서 활동하면서 수사심의 도입 논의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이재용 부회장을 살려고 이 제도를 말아먹었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말아먹었다는 표현까지 썼어요. 네. 그러니까 수사심의 도입 취지에 달리 악용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때 도입에 직접 참여했던 변호사라고 그런 거죠? 아까? 예, 그렇습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수사심의는 검찰 수사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명확하게 해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어서 의혹 불신이 증폭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사건의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의해서 도입되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취지에 의해서 도입이 됐는데 이 박 변호사는 과연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적인 의혹이 제기된 사건인지 또는 외부 시스템을 통해서 또 명확하게 해명을 할 수 있는지 또는 전 과정을 그런 식으로 해서 검증하는 게 가능한 사건이냐라고 되물었는데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이 수사심의위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사건을 수사심의위에 회부를 했다라고 또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논의 당시 수사심의위 심의에 적합한 대상 사건에 대한 논의, 그러니까 심의위에 올려도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논의와 함께 사건 관계인이 직접 이렇게 신청권을 소집을 신청권을 남용하는 등의 경우에 그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좀 부족했다라고 회고를 했습니다. 네. 고 반장, 지금 참여하는 위원들이 누군지 알 수도 없고요. 또 어떤 논의가 진행됐는지도 사후에 검증하기는 어려운 거죠. 일단 이 심의위원들 같은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서 이 사법제도 등의 학식과 경험을 가진 이 사회 각계의 전문가들 가운데 최대 250명을 위촉해놓고 이 중 15명을 추첨하는데요. 공정성을 위해서 공개하지 않고 회의록도 전체를 남기지를 않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오히려 공정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개입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재용 부회장 수사심의위에도 그동안 삼성바이오 회계 처리에 불법 요소가 없다라고 하면서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김병현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여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무작위로 추첨을 했는데 포함이 됐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명단은 비공개인데요. 네. 이 한겨레 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교수가 이 심의에 참석한 14명의 위원 가운데 한 명이었다고 합니다. 자, 김 교수는 그동안 여러 언론 인터뷰, 기고 등을 통해 불법은 없다라거나 검찰의 수사가 무리하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네, 일단 뭐 한겨레 신문은 김 교수가 논의를 주도했다 뭐 이렇게 뭐 기사에 썼던데요. 하여간 이제 심의위원은 회의 직전에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사전에 검증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또 본인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않는 한 배제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좀 허점을 갖고 있습니다. 양창수 전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언론에서 이제 많이 이제 거론이 되니까 본인 스스로 회피 신청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 이후의 과정은 아무튼 검증이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요. 신 반장. 저희가 지금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사심의위원회가 또 소집됐죠? 네, 또 소집이 됐습니다. 채널A 이모 전 기자가 됐죠. 네, 이모 전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사이에 불거진 검언유착 의혹 사건입니다. 사건의 피의자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가 수사심의를 소집해달라고 신청을 했었습니다. 자, 우선은 그야말로 평범한 시민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원회에서 사건을 이 수사심의에 붙일지 말지를 정하게 되는데 오늘 부의하기로 의결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주쯤 뒤에 수사심의가 열릴 것으로 보이고요. 아시다시피 윤석열 총장은 이 사건을 검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수사자문단에서 판단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결국 같은 사건을 두고 이 수사심의와 자문단 투트랙으로 수사가 적절한지 등을 논의하게 되는 만큼 각각의 결론이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네. 자, 아까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 이제 검찰에 대한 상당히 신랄한 비판들 저희가 좀 소개했는데요. 박상기 전 법무장관이 오늘 또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한 발언이 있습니다. 아까 혹시 얘기 안 했죠? 네, 얘기하면 되는 거죠? 네, 하시면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전현직 법무장관이 연속으로 이제 윤석열 총장을 비판을 한 건데 추미애 장관의 정당한 지시에 윤석열 총장이 당연히 따라야 한다 이런 취지고요. 그러니까 법무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당연히 그 지시에 따라야 하고 검언 유착 사건이라든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등에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너무 많이 개입된 것 같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요. 검찰 개혁에 앞장서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윤석열 총장을 검찰총장에 이르게 했는데 그 기대감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좀 비판을 했고 하여간 지금은 현안 사건들에 너무 깊숙이 개입됐다는 점을 여러 차례 비판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볼게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불기소 권고안 수사심의위 검찰의 선택은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대표적인 공약 중 하나죠.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공방이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거셉니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반발하고 취준생들은 불공정과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는데요. 가짜 뉴스가 본질을 왜곡했다 등의 청와대의 설명도 나왔습니다. 정치권 공방도 거센 상황인데 신혜원 반장이 관련 얘기들을 정리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 시한입니다. 늘 그랬듯이 지키긴 어려워 보입니다. 최저임금위가 세 번째 회의를 열었는데 이제서야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냈습니다. 노동계는 지난해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만큼 올해는 더 올려야 한다라는 입장이고요. 반면에 경영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기로 대폭 인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 결국은 기업 경영이 더욱더 악화가 될 것이고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영세사업장의 입장에서는 계란 끝으로 몰리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자리를 지키고 하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논의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코로나19를 이유로 해서 또다시 최저임금을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노사 차이는 물론이고요. 노동계 안에서도 입장이 갈렸습니다. 민주노총은 올해보다 25.4% 오른 시급 1,770원을, 한국노총은 코로나 사태를 고려해서 1만 원 조금 아래를, 그리고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언급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안팎에서는 양측이 절충점을 찾다가 심리적인 저항선인 9,000원 이하, 8,900원대 후반에서 결정될 것이다라는 예상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에선 문 대통령이 주재하는 수석 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과 관련한 일자리 수석실의 보고, 그리고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실의 발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를 언급하면서 노사정의 협력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이 장기화하면서 세계 경제의 침체가 더욱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역시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모두가 힘을 모아 국난 극복에 함께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을 대표하는 공약 중 하나였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인천국제공항 직고용 이슈가 이른바 인국공 사태라고까지 불리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비정규직 보안요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자 일단 기존 정규직 직원들이 반발했고요. 여기에 밤샘 공부에 여념이 없는 공기업 취준생들이 불공정, 역차별이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좋은 일자리 81만 개를 만들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드렸는데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저는 사실 제가 보안검색요원으로 일을 하면서 저만 느끼는 자부심일 거라고 생각하기도 했었고, 중요 국가기관에 일하는 저희를 찾아주신 거에 대해서 희망이 보인다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부모님 있고 나중에 공무원 시험 합격하면 그때는 뭐 못했던 효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도 처지가 가면 뭐 나도 지금 공무원 취업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자, 파장이 커지자 청와대가 직접 나섰습니다. 일자리 수석이 나서서 취준생과는 무관하다. 오히려 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5천만 원 연봉을 받는 로또 채용이라는 주장은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는데요. 실제로 5천만 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일반직 채용 초임이고요.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의 평균 연봉은 3,500만 원, 정규직 청원경셀이 되면 3,850만 원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논란은 여전합니다. 특히 조금 더 배웠다고 더 받는 게 불공정이다. 청년들의 꿈이 3,500만 원 주는 보안요원이냐라고 했던 민주당 김두관 의원의 주장이 취준생들의 분노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럼 손흥민이 축구 좀 잘한다고 조기 축구회보다 더 받는 게 불공정이다. 밤잠 못 자면 노력할 게 죄냐라는 반박글부터 시작해 김 의원의 아들이 영국에서 유학을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전형적인 금수저의 전형,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아예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하라. 솔선수범하는 국회의원님들 기대하겠다라는 글까지 올라왔는데요. 자, 그러니까 이 취준생들은 절차의 공정을 외치고 있는데 마치 자신들을 밥그릇 싸움의 골몰하는 욕심쟁이인 양 취급하는데 분노한 듯 보입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그렇다면 공개 채용만 공정이냐라며 강공을 이어갔습니다. 또 화살을 야당에게도 돌려서 통합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며 청년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이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의원하고는 뭐 논쟁한 거는 3,500만 원 연봉 받는 일자리 좋은 일자리지 나쁜 일자리 아니에요. 토익 만점, 컴퓨터 활용 뭐 1급, NSC 그 다 통과한 사람들이 지금 인국공으로 치면 연봉 9,100만 원 정규직 그런 걸 희망하는 사람들을 그 일자리 아니라는 거지. 공부 좀 많이 하고 시험 쳤다고 2배 받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동일 노동 가치의 동일 임금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 이야기 본심을 좀 다르게 해석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당 내에서도 문제의 본질을 봐야 한다라는 발언이 나왔는데요. 민주당의 이원욱 의원은 청년들의 항의에 청년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 가짜뉴스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설명하는 건 본질을 잘못 본 것이다라면서
20대 청년이 바라는 것은 공평과 공정의 문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청년들이 주장하는 건 나의 일자리를 떠난 공정함의 문제이고 정부의 노동 정책이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라는 것이죠. 자, 야권에서는 보다 원색적인 정부 비판도 나왔습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 본질은 청년 일자리 부족이라면서 고용의 유연성 때문에 생긴 차별인데 정치권에서는 억지 춘향처럼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 철폐만 외치고 있다. 감정 싸움만 부추기는 문재인 정권은 참 한심한 정권이라고까지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론은 어떨까요? 리얼미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역차별 등의 부작용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45%, 장기적인 고용체계 변화를 위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이 40.2%였습니다. 보류 쪽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린 모양이죠. 특히 취업준비생이 많은 20대에서 정규직 전환을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이 55.9%로 가장 높았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그 어떤 이슈보다 우선순위에 둔 청와대였기에 이번 논란 뼈아플 수밖에 없을 겁니다. 청와대는 이번 논란 과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며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하는 정부가 되겠다고 전했습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논란의 인국공, 공공기관 정규직 전환 보류 45%, 추진 40%. 네, 자, 뭐 관련 여론조사가 모든 걸 다 반영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첫 번째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개를 했는데요. 최 반장, 그 결과가 팽팽한 편이네요. 네, 뭐 좀 설명을 드리면요.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 논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처음 나온 건데요. 이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보류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다소 앞서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리얼미터의 조사 결과였는데요. 자, 응답자의 45%는 역차별 등의 이 부작용을 고려해 보류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냈고요. 40.2%는 장기적인 고용 체계 변화를 위해서 이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답했습니다. 잘 모른다라는 응답도 사실 14.8%나 됐는데요. 자, 연령대별로 보면 특히 취업 준비생이 많은 20대에서 이 정규직 전환을 보류해야 한다는 응답이 55.9%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뭐 사실 청와대로서는 핵심 지지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20대 청년층에게 논란이 큰 이슈인 만큼 민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더 준비해 봤는데요. 6월 4주차의 문재인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도입니다. 전주보다 0.1%포인트 내린 53.3%, 부정평가는 0.9%포인트 오른 42.7%였습니다. 5주가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요. 다만 20대에서 지지율이 지난주 47%에서 50.5%로 오히려 3.5%가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20대 지지율은 더 잘 나왔군요. 네, 그러니까 이 숫자만 놓고 본다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은 가능하겠지만 이 숫자만 놓고 본다면 인국공 논란에도 불구하고 이 취업준비생이 많은 20대 대통령 지지율에는 뭐 큰 영향은 없는 모양새입니다. 다만 직업별로 볼 때 이 무직 노동계층에서 좀 하락폭이 좀 컸는데요. 그러니까 이 인국공 사태가 세대별 갈등이라기보다는 뭐 좀 직업 갈등, 그러니까 직종별 갈등으로도 좀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까 이제 청와대 관계자의 얘기도 좀 들어봤는데 전체적 뭐 청와대 청원도 있고 청와대 쪽의 기류는 어때요? 일단 관련한 청와대 국민 청원 동의가 25만 건을 지금 넘어선 상황인데요. 일단 청와대는 이 문제의 본질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고 갈등으로 번진 건 가짜뉴스 탓이 크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다만 이번 논란 과정에서 현재 우리 사회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절박함을 맞이하게 됐다. 모든 세대의 아픔에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결국은 노노 갈등이라든지 취업준비생들을 포함해서 젊은 세대의 아픔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하는 분위기고요. 문 대통령이 보통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회의 공개 발언을 통해서 정면 돌파하는 경우가 좀 있는데 오늘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따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발언에서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회의 중간에 발언은 나중에 또 소개가 되는 거죠. 이제 보통 이제 모두 발언을 하고 비공개로 안건 논의를 하다 그렇죠. 보니까 아마 네. 이 비공개 회의에서는 뭐 문 대통령 성격상 언급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 그건 정치부의 중간에 혹시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뭐 서면 브리핑이 나오면 네. 전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 반장이 얘기했지만은 신중하게 추이를 보고 있다. 요 정도로 이제 청와대 기류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인 설전은 정치권에서 아주 뜨거운 분위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여권에서는 제일 먼저 김두관 의원이 의견을 내기 시작했죠. 자, 오늘도 SNS를 통해서 글을 이어갔는데요. 통합당을 겨냥했습니다. 자, 김두관 의원은 미래통합당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다.
자, 왜 공공 부분만 하냐고도 따진다라고 하면서 공채만 공정이라 하고 이 비정규직은 시험을 보지 않아 동료가 아니라는 특권 의식도 부추기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의견을 간접적으로 내놨는데요. 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천국제공항 직접고용 전환, 이 청년 채용 기회 박탈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국토교통부의 해명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요, 이 사안의 본질을 봐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자, 이원욱 의원은요,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인국공의 이 정규직화에 대해 기회를 빼앗겼다라고 주장하는 청년들의 항의에 대해서 청년들 일자리 뺏기가 아니다, 가짜뉴스 때문이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하는 건 이들이 문제 제기를 하는 본질을 좀 잘못 본 것이다라면서 20대 청년이 바라는 건 공평과 공정의 문제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국회 상황도 봤지만요.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가 당분간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이 문제가 논의되긴 좀 어려운 분위기지만요. 하여간 정치권 내에서는 지금 장외 설전이 아주 뜨거운 분위기고 어떻게 보면은 또 본격적인 정쟁 양상도 보이죠. 네, 이번 사건을 가지고 이제 양측이 좀 대결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요. 자, 미래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문제의 본질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반대가 아니라 이 과정의 공정성이다. 청와대는 문제에 대한 공정한 해법이 없으니 진단이 엉뚱하고 또 가짜뉴스 선동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오늘 국회에서는 통합당 의원들의 이 청년 문제 연구 모임인 요즘 것들 연구소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요. 이 연구소가 인국공 로또 취업 성토 대회를 열기도 했었는데요. 몇몇 청년들이 직접 무대에 오르기도 했는데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한 중진 의원 발언에 경악했습니다. 청년의 분노는 한낱 가짜뉴스에 현혹된 어리광 정도에 불과한 것입니까? 남의 떡에 현물을 켜고 밥그릇을 뺏길까 전전긍긍하는 이기적인 청년들로 묘사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한 가지도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이번 사태의 본질은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대한 찬반에 관한 논쟁이 아닙니다. 공정한 정규직화냐 아니냐에 대한 것입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통일부가 오늘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한 법인 허가 취소 절차에 본격적으로 들어갔고요. 그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 전에 그 청문 절차를 거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청문 절차가 진행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 종로구에 있는 통일부 남북회담본부에서 비공개로 진행이 됐습니다. 탈북단체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이 대상이었는데요. 큰샘의 박정호 대표는 변호사와 함께 참석을 했고요.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는 오늘 불참을 했습니다. 박정호 대표가 청문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잠시 만났는데 박 대표 측 법률 대리인은 법인 허가가 취소될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다투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이 없는 거로 그렇게 하고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누리는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 쌀하고 마스크가 보낸 게 우리 목적 외의 일이 아니다. 네, 그렇게 소명했고요. 아마 기일은 이제 다시 알려드린다고 했으니까 다음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네. 신반장, 코로나 소식도 간단히 짚어봐야죠. 오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전국 각지에서 산발적인 감염이 좀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는 42명이고요. 특히 지역 발생 환자의 3분의 2가량이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 왕성교회, 안양 주영광교회, 수원 중앙침례교회 등 교회발 집단 감염 여파가 좀 컸고요. 교회뿐만 아니라 절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소재에 있는 광륵사에서 예술제, 불교대학, 면담 등으로 현재까지 12명의 관련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대전에서는 서구에 있는 방문 판매 업체 관련 확진자가 연일 늘고 있는데 지금 벌써 누적 확진자가 78명이 됐다고 하고요. 한편 올 여름에도 7월 말과 8월 초에 휴가객이 몰릴 것으로 우려가 되고 있는데 정부가 1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휴가 사용 기간을 9월 이후까지 확대해서 휴가객을 분산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을 보니까요. 미래통합당의 싱크탱크죠. 여의도 연구원 원장에 지상욱 전 의원이 임명이 됐네요. 지 전 의원이 유승민계로 보통 많이 통하죠. 또 얘기 안 할 수 없죠. 배우 심은하 씨의 남편이고. 네. 이번 총선에서는 낙선을 했죠. 네. 사실 재입성하지 못했는데 어쨌든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이중이 많이 반영된 인사로 풀이됩니다. 그렇겠네요. 자, 좋습니다. 오늘 아까 마지막에 휴가 얘기했죠? 네. 휴가 반장들 나눠서 가요.
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나중에 얘기합시다. 꼬반장은 안 가도 돼요. 예. 자, 오늘 청와대 발제. 논란의 인국공, 정규직 전환 보류 45%, 추진 40%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조익신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 세계 주요 7개국, 그러니까 G7이죠. G7을 확대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확대 대상 국가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의 참여를 반대하고 나섰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다른 G7과 다르다, 이런 이유를 일본 측이 들었다고 하죠. 오늘 청와대 관계자도 관련 내용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는데 조 반장이 자세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강력한 외교적 백테크를 걸고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G7에 추가시키겠다는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本年の G7 首脳会議の開催形式については、議長国である米国や G7 各国と議論してきておりますが、我が国としては G7 の枠組みそのものを維持することは極めて重要であると。 일본 언론이 밝힌 반대 이유는 이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입장이 기존 G7과 다르다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화해를 우선시하고 친중국 성향이 강하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이미 미국 측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판단할 일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아무리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지만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교도통신은 아시아에서 유일한 G7 회원국으로 남으려는 일본의 생각이 깔려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리더 국가로 부상하는 꼴은 못 보겠다는 겁니다. 또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를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문제 삼을 수도 있다는 점도 작용했다고 합니다. 본인들이 잘못한 걸 알긴 아나 봅니다. 여기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아베 내각의 지지율도 한몫했을 걸로 보입니다. 한국 때리기로 지지층 결집을 노렸다는 분석입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모렴치 수준이 최상위권이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웃나라에 해를 끼치는 데 익숙한 일본에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는 일관된 태도에 또 놀랄 것도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맹폭을 퍼부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나라 한국을 견제하는 아베 정부의 속 좁은 소국 외교가 유감스럽습니다. G7을 확대해 대한민국이 참여하는 것에 딴지를 걸 것이 아니라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반성, 사죄를 바탕으로 문제는 일본이 건드린 부분이 한미 사이의 약한 고리인 중국이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G7 확대를 검토하며 중국은 쏙 뺐습니다. 때문에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방중 노선을 구축하려 한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입장이 애매합니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시진핑 주석의 방안에도 오랫동안 공을 들여왔습니다. 경제 문제를 생각하면 G7만큼 시 주석의 방안도 중요합니다. 자칫 방향이 잘못 흘러가면 지난 사드 사태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새우 신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베 정부가 더 괘씸해 보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6.17) 부동산 대책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생각했던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곳곳에서 집값이 최고가를 경신하고 전세 매물은 사라졌습니다. 정부는 또다시 규제 확대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또 땜질식 대책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21번의 부동산 대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50일에 한 번 꼴입니다. 대책, 어떤 일에 대처할 계획이나 수단을 뜻합니다. 정부의 부동산을 잡을 마땅한 계획이나 수단이 과연 있긴 한 건지 의문입니다. 김영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3년 전 파리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에 특히
특히나 아파트를 집을 엄청 많이 지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 물량이 쏟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더 이상 이걸 이대로 두게 되면은 집 없는 서민들은 내 집을 갖게 되는 희망을 갖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겠다. 이제 더는 늦출 수 없다. 내 집 마련에 희망을 주겠다며 내놓은 대책들, 약속은 지켜졌을까요? 이번 정책의 특징을 쉽게 말하면 집이 많이 가진 사람들은 좀 불편하게 되는 겁니다.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시작한 임대사업자 등록제, 다주택 부자들에게 꽃길만 깔아줬다는 분석입니다. 되려 막대한 세금 혜택에 집이 한 채였던 사람들도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었습니다. 새로 사는 집을 임대주택 등록하고 물론 조건이 맞아야 되겠죠. 수도권 밖의 경우라면 3억, 그다음에 수도권이라면 6억을 넘지 않는 상태라고 한다면 그 집을 등록해놓고 나서 본인이 원래 가지고 계시던 집은 역시 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6.17 부동산 대책의 핵심이죠. 갭 투자에 대해서도 3년 전 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 놓고 대출을 끼고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또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자유롭게 그렇게 하실 수는 없을 거고요. 3년이 지난 지금도 갭 투기와 전쟁 중입니다. 전세 자금까지 활용해 갭 투자에 나설 줄은 몰랐나 봅니다. 문제는 실소유자들까지 내 집 마련의 꿈이 멀어졌다는 점입니다. 집을 내가 구입해 가시는 분들도 또 있거든요. 갭 투자하시는 분도 물론 있겠지만 실수요자들이 만약에 대출 규제가 돼버리면 이분들은 선의 피해자가 되는 거죠. 요즘은 부동산 규제가 새로운 부부 형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신혼부부가 혼인신고를 안 하고 남편은 전세를 낀 집주인, 아내는 세입자로 대출을 받아 집을 마련한다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집을 사야 하는 걸까요? 청와대를 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기가 꼭 필요해서 사는 거 아니라면은 집을 파는 게 좋겠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청와대 참모진들 가운데 다주택자가 질비하다고 합니다. 심지어 노영민 비서실장이 6개월 유예 기간을 두고 집을 팔라고 직접 권고까지 했는데도 말입니다. 다주택 참모 가운데 집을 판 사람 딱 한 명밖에 없더라. 이런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건 어떻게 그러면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집을 팔면 좋죠. 좋았겠는데 좀 그런 점 저도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아쉽다는 말로 끝날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청와대 참모진들조차 부동산을 포기 못하는데 국민들에게 투기하지 마라. 부동산으로 돈 버는 시대는 끝났다.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오죽하면 오늘 참여연대가 청와대 앞을 찾아가 이런 시위를 했습니다. 다주택자는 고위직 임명을 제한하라고 말입니다. 지난 3년 서울시 아파트 중위가격은 50% 3억 원이 뛰어 올랐습니다. 최저임금으로 서울의 아파트를 장만하려면 43년을 꼬박 모아야 합니다. 기현미 장관은 3년 전 이런 말도 했습니다. 서민의 주거 안정, 주거 복지를 해치는 그런 정책은 아무리 그것이 좋은 정책이라 할지라도 진짜 국민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을까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김 장관의 청와대 인터뷰 영상엔 이틀 전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이때 가격으로 돌아가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입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홍보수석을 지낸 조길숙 이화여대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두 해 전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가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처럼 우리도 집값이 곧 폭락할 테니 집을 사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했다고 말입니다. 문 대통령이 정말 이런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적어도 아직까지는 부동산 정책에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듯합니다.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또 부동산 추가 대책 3년 전 김현미 발언분이. 네. 자, 국회 상황을 짧게 얘기하고 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요. 이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제 상임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고요. 지금 통합당 의원들이 몇 명이죠? 103명 전원이 상임위원 사임계를 지금 제출했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지금 민주당이 이제 그 본회의 직후에 지금 이제 상임위원회를 열었는데 아마 민주당 단독으로 또는 이제 일부 당이 같이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추경 심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예. 네. 좋습니다. 내일 국회 상황 좀 고반장이요. 예. 좀 추가로 좀 다뤄봐야 되겠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예. 왜요? 뭐 힘들어요? 아닙니다. 예. 힘들면 다른 사람씩 즐겁게 하겠습니다. 예, 예. 좋아요. 그 일본이 우리나라의 G7 참여는 물론이고요. 그 세계무역기구 WTO 사무총장 선거에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도전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딴지를 걸고 있다면서요. 네, 이게 뭐 오후에 나왔던 이 헤럴드 경제의 단독 보도였는데요. 자, 일본 측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주에 이미 일본 정부 내에서 이 한국의 WTO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반대 입장을 정하고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한 여론 조성 계획을 입안했다라고 합니다. 자, 일본 외무성 관계자도 일본 정부는 주요국의 이해를 공정하게 조율할 후보를 지지하는 게 기본 입장이다라고 밝혔는데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 하면 사실상 지금 일본과 우리나라가 WTO 제소 절차가 진행 중이잖아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일본이 한국 측에서 일본 입장에서 보기에는 한국 측에서 사무총장이 배출되는 것을 좀 경계하는 듯한 발언으로 풀이가 됩니다. 유명희 본부장에 대한 지금 반대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일본의 국제사회 내 위상이요. 우리나라나 중국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면서요. 네, 우선 이 유엔 산하의 15개 산하기구 가운데서요. 현재 중국이 유엔 이 식량농업기구 등 4개 기구의 수장을 맡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에 도전 중인데요. 일본은 현재 뭐 수장을 맡고 있는 기구도 없고 앞으로 수장을 맡을 가능성이 있는 인재도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본 지지통신은 이 국제기관의 수장으로 일본인이 취임할 기회가 적어지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도 이 존재감 하락에 위기의식을 지금 뭐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자, 일본 정부는 국제 무대에 활약할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지난 4월 신설한 국가안전보장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맡길 방침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정치권 얘기를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요 대선 후보로 요리연구가 백종원 씨를 언급한 다음에 정치권에 뭐 그야말로 파장이 대단했잖아요. 그 여파가 아직도 이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통합당 장제원 의원이 그 김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또다시 문제를 삼고 나섰습니다. 세간에서는 통합당 대선 후보를 놓고 백종원보다 이명웅, 우리 이명웅이 왜 통합당을 가냐? 조롱 섞인 농담이 돌고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허언으로 당이 이렇게 희화하는 모습이 씁쓸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도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정 의원은 김종인 위원장이 백종원 씨를 언급한 건 시간 끌기 작전이라면서 차기 대선 후보는 백종원, 이명웅도 아닌 김종인이라고 본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요즘 여기저기 약방의 감초 역할을 하고 있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도 참전을 했는데 자기들이 백종원이나 임종원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면서 대통령의 씨가 따로 있느냐 이게 조롱의 수재가 될 수 없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무소속 그 홍준표 의원이 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하고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일이 있었죠. 네, 홍준표 의원이요.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9명의 현역 의원들이 지금 사법 절차에 족쇄를 찼다면서 황교안 전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향해 지도자라면 책임을 져라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선된 9명의 의원들을 구하려면 모든 책임은 지도부인 우리 두 사람에게 있다. 의원들은 선처해달라 이렇게 변론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홍 대표는 충돌 당시에 황 전 대표와 나 전 원내대표가 변호사니 모든 것을 책임진다고 호언장담까지 했었는데 두 분 변호인들의 변호 내용은 기가 막힐 지경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섰다고 진술해달라는 말을 들었을 땐 내 귀를 의심했다라면서 공천권을 틀어진 지도부의 지위를 거역할 수가 있었겠느냐. 어이없고 무책임한 변론이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네, 그때 이제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에요. 공천 가산점 얘기까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당 위원들 입장에서는 좀 불만스러울 수 있는 그런 뭐 일은 충분히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갈등을 빚어왔던 이용수 할머니와 정 의원 측이요. 힘을 합치기로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요. 이 정의기억연대 이나영 이사장을 만나서 수요 집회에 다시 참석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이 할머니는 이 집회 방식을 없애야 한다, 바꿔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었죠. 자, 지난달 7일 기자회견에서 수요 집회 불참을 선언한 지 약 50일 만에 이 입장을 바꾼 겁니다. 자, 이 할머니는 앞으로 전국 여러 지역의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방식으로 또 활동을 재개하기로 했고요.
자, 한편 정의연 측은 할머니의 요구사항이었던 위안부 역사교육관 설립, 그리고 한일 학생 교류 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고 다음 달 중에 관련 내용을 발표한다라는 계획입니다. 네. 자, 아무튼 오늘 국회 상황 여러 가지 속보까지 반영해가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제 당분간 이제 추경 협상은 잘 이루어지지 않겠죠. 이제 통합당이 상임위에 들어오지 않겠다고 했으니까요. 이제 추경 지나면 이제 공수처가 남아 있고 또 그 여당 측에서 방통위원회 같은 위원회에 여당 추천 몫을 늘리겠다고 지금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둘러싼 또 갈등 양상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 국회 상황이 상당히 복잡하게 그렇게 돌아가니까요. 고 반장이 즐겁게 일한다고 그랬으니까 내일 또 기대해 볼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오늘 국회 발제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한국 G7 참여 반대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고른 한 컷은 페이스북 광고 중단 확산의 백기로 잡았습니다.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디라는 말이 있죠. 세계 최대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페이스북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종차별 논란 글을 방치하자 사회적 평판에 민감한 광고주들이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스타벅스, 코카콜라, 펩시콜라 등 160여 개 글로벌 기업이 여기에 동참했는데요. 결국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은 책임감을 페이스북 측에 요구한 겁니다. 결국 버티던 저커버드 CEO가 뉴스 가치가 있다고 해도 보편적 인권을 위반한 게시물에는 경고 딱지를 붙이겠다고 백기를 들었습니다. 최근 SNS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정보를 단순 전달하는 걸 넘어서 미디어로서도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죠. 이런 SNS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되돌아보게끔 하는 사례였습니다. 오늘 정치부에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밤에 비가 많이 온대요. 바람도 세게 불고. 국장은 페이스북 안 하세요? 페이스북 안 해요. 아, 그래요? 계정은 있는데 네. 잘 안 해요. 왜? 급시대에 주최해주신 옛날 거 아니에요?